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고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연휴 동안 조금 편하게 보시면서 고민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거 고대 아테네에서 있었던 델로스 동맹이라고 했던 이 델로스 동맹과 점점 닮아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 이것을 통해 가지고 향후 이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지,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델로스 동맹, 델로스 동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전쟁,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먼저 페르시아 전쟁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연도나 이런 거 뭐 우리가 역사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당시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BC 8세기 정도부터 그리스에는 폴리스라고 소위 부르는 도시국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리스도 우리나라만큼 이 산지 지형이 워낙 많은 나라잖아요. 73% 정도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동네마다 산들이 다 있는 상태. 여기 이렇게 동네들이 있으면 이 사이에 다 산들이 있어서 폐쇄적인 지형이 되어 있는 이런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가 하나로 크게 이렇게 뭉쳐지지 못하고 도시국가 형태, 그러니까 소위 폴리스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의 국가들이 만들어졌는데,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기원전 한 490년대, 500년대 조금 전에 직전 전후 그 정도 상황에서 폴리스가 그리스 전체의 폴리스가 한 300여 개의 폴리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핵심 폴리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하는 그 스파르타 두 개가 있었던 건데요. 이 기원전 490년 무렵쯤 해가지고 당시에 이 페르시아 이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 최초의 이제 통일 국가 중에 하나였죠. 이 페르시아, 강력한 페르시아가, 전제 왕권을 바탕으로 했던 강력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뭐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이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스포츠 종목에서 마라톤, 이 마라톤의 기원이 됐던 마라톤 전투,
마라톤 평원에서 펼쳐졌던 마라톤 전투. 이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게 됐었고요. 페르시아 전쟁은 1차, 2차 크게 두 번으로 나눌 수 있겠고, 1차 다리우스 1세의 침략을 막아냈고, 살라미스 해전 이후에 지금 마라톤 전투 이쪽에서 물리쳐냈고, 2차,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2세라고 하죠. 이제 이 사람이 나오면서, 요걸 또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막아내면서, 결국은 이 전제 왕권 국가의 힘을, 도시국가들이 막아내는, 사실 이때 이걸 여기가 막았기 때문에 유럽이 현재 소위 얘기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테네 출신의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의 시초를 사실상 만들어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일단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전쟁을 딱 막아내고 나니까 당시에 이 사람은 왕은 아닙니다. 당시 아테네는 왕이 없었죠. 공화정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민회에서 결정을 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대신 이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막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함선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델로스 신전에서의 나무 토막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서 이 사람의 얘기대로 가서 막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 결국 막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막고 나니까 이 사람의 말빨, 소위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델로스 동맹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동맹이 델로스 동맹이고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동맹이 스파르타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이쪽에 있죠. 펠로폰네소스 동맹인데, 이 두 동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페르시아 전쟁 승리 후 델로스 동맹이 더욱더 강력해졌는데, 이 강력해진 델로스 동맹이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힘이 과도하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소위 얘기하는 오버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 아테네의 무법 질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서는 페리클레스 시대 때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민주주의에 꽃이 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부터 아테네의 무법 질주가 시작이 됐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스파르타와 둘이 한판 뜨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보통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서 보면 사람들과 어떤 친밀감도 굉장히 좋고 넉살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교성도 좋고요. 이래가지고 단체를 정말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과묵하고요.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조금은 뭐랄까 이 강압적인 측면들도 조금 있기는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야, 하지 마. 한마디 딱 했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스타일. 아테네 같은 경우는 에이, 하지 마. 계속 꼬시는 스타일. 그렇게 해서 하지 않게끔 만드는 스타일. 둘의 성격은 확연하게 좀 다른 정도의 모습이었다. 배경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이 국가 체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둘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전쟁에서 결국은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이 과묵한 성격의 애가 결국 반 전체를 집단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들을 모두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가지고 싹쓸이 피 한 장씩 다 받아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결국은 쇠퇴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냥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얘기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무법 질주가 있었느냐, 그게 지금 미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 아테네의 무법 질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에 보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델로스 신전이 아테네 앞에 델로스 섬이 있었으니까 그 델로스 섬에, 여기 아테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델로스 섬이 있습니다. 요 섬에 델로스 신전을 딱 모셔다 놓고 여기서 이제 모든 기도를 하고 뭐 결정문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상태인데, 요 델로스 신전을
아테네로 옮겨와 버려요. 아테네로 옮겨와 버리고 그리고 그 금고, 신전 이런 걸 다 옮겨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이 아테네의 동맹국들에게 야, 니네 앞으로 우리한테 원래는 얘네가 각자 군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작전도 안 맞고 사인도 안 맞고 좀 뭔가 조직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누구는 좀 더 강하고 누구는 조금 약하고 그게 불편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군대를 다 양성할 테니까 니네는 돈만 내. 이렇게 해서 동맹국들에게 삥을 뜯습니다. 삥을 뜯어가지고 아테네에서 군대를 양성을 해요. 이 아테네에서 군대를 양성을 해서 다른 나라들은 돈만 대지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아테네가 가서 막아줍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아테네가 뭔가 횡포를 부릴 때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군대가 없고 얘네가 군대가 있는데 와서 갖다 밟아버리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도 이거부터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의 절대적 우위가 계속 지켜지는 상황이잖아요. 이 속에서 아테네 화폐의 힘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테네의 화폐가 거의 기축통화처럼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도시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테네하고 필연적으로 무역을 해야 하고 아테네 화폐를 보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데 계속해서 얘네는 지들 마음대로 억지를 쓰기 시작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불만을 토로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이러니까 이 중에 참고 하다가 어떤 이 폴리스들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쪽으로 가서 스파르타한테 가서 일러줍니다. 야, 제가 저렇게 갖고 떼찌했어. 네가 좀 막아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들이 한 번, 두 번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스파르타가 그래? 알았어. 해서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대상으로 한판 뜨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둘이 한판 떠서 아테네가 박살이 나면서 끝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충 힌트는 얻으셨죠?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서요. 미국의 중상주의 정책. 일반적으로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한다면요. 17세기 때 유럽의 절대 왕정 국가, 우리 뭐 루이 16세, 엘리자베스 여왕 뭐 이전 그 시절 프리드리히 대제 있던 그 시절에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규제하려고 하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데 이 중상주의 정책은 대표적인 보호무역 중에 하나고요. 자유무역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게 제가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막 미중 갈등 막 이어질 때 당시에 아마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때부터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세계 국제 질서를 굉장히 많이 흩어뜨려 놓는다. 이거 지금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게 되면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된다거나 지금 이 부분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가가지고는 국제 질서를 한번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과거 강의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다음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너무 빨리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뭐 너무도 강력하게 대놓고 나왔잖아요. 우방? 그게 뭐 하는 건데? 뭐 먹는 거야?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했잖아요. 주변 우방국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해왔던 미국의 국제 역할로서의 어떤 의무, 이 역할들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미국이 그동안 보면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 그리고 무역수지 지금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무역수지 적자를 봐줘가면서까지도 어느 정도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했고 무역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이 우방국들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수긍을 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은 명분을 얻는 거고 구체적인 힘을 얻는 거고 그 외의 우방국들은
미국의 권위와 힘을 인정해주는 대신 실리를 찾는 이런 정도의 실리 외교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 조선이 명나라한테 했던 그런 전략을 썼던 거죠. 다른 모든 대부분의 우방국들이 그랬던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와가지고 국제 역할로 경찰로서의 역할, 자신의 의무는 계속해서 축소시켜 나가고, 그래서 파병됐던 지역들 다 이 회수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모습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방국들에게는 의무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그러면서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계속 균열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입니다. 해결하기 위해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너무도 강력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군사력까지 이용을 하면서 글로벌 국가들의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결국 트럼프에서 시작해서 바이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자유주의 무역이 크게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동맹국들, 주변국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요게 엊그저께 나왔던 뉴스인데요. 트럼프 따라가는 바이든, 동맹국들 쥐어짜서 미국 경제를 수혈한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 제일 살만한 나라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가장 먹고 살만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자신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손이 비어가지고 조금 피가 나기 시작을 해요.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뼈가 부러져가지고 다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데 미국 칼에 살짝 손가락이 좀 비어가지고 피가 좀 살짝 나는 상황이 나오니까 자신들의 이걸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 올리는 거 강달러 정책을 의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공장들 미국에다 다 지어. 그래야 우리 보조금 주면서 인정해주고 우리하고 안 노는 애들은 철저하게 다 따시켜 버릴 거야. 만약에 쟤네들하고 같이 붙는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 이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무역이든 이점이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어. 인플레 감축법 등에서 보면 자국만 우대하는 반도체법 마찬가지잖아요. 치포 동맹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미국 우선주의로 공급망을 재편한다. 동맹 산업을 흡수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그동안 미국이 조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국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나마 동맹국들이 미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것까지도 다 지들 쪽으로 흡수를 시키면서 동맹국들 죽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형태로 계속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 벨로스 동맹과 똑같은 상황에 거의 무법 질주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신냉전 이거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적게는 몇 년의 시간, 많게는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 1945년도부터 시작됐던 냉전이요, 1970년도 정도까지 냉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탈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 탈냉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80년대로 봐야 되겠죠. 70년도부터 이제 중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외교를 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부분은 이 80년대 후반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같이 참가를 하는
사실 그 전에 LA 올림픽 때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 모두 다 불참을 했었었고, 그 전에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다 불참을 했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이 공산권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같이 참여를 하는 올림픽이었었고, 그 직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탈냉전이 본격화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7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무역, 이 부분이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그게 깨지기 시작했던 첫 번째 사건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제가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지금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세계 대공황, 그 다음에 석유 파동, 이런 식의 용어를 쓸 수 있을 만큼 세계 질서를 바꿔놓는, 아직까지 뭔가 정립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이 이 2008년 리먼 사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이후에 일단락되면서 요게 중간 과도기를 이유로 다시 요게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끌고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이후 시기가 신냉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래도 자유무역의 기조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였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는 자유무역주의, 자유주의를 깨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러시아도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잘못한 부분 굉장히 많죠.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가지고 부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국이니까 이 정도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중국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나라들이 아무도 없었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당한 대표적인 나라고 사드 보복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었었고, 러시아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요. 그걸 이용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자신의 힘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무법천지로서의 모습을 지금 조금 오버페이스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좀 속된 표현으로 자율적인 복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힘으로 누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G1의 위상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급기야 최근에는 제3국, 제3세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그 중동 세계들이잖아요. 사우디한테 거의 도구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나온 거죠. 사실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가지고 제3세계는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더욱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개선될 여지는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3국이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붙을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제3세계가 말 그대로 제3세계로 남아있다가 미국 쪽으로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는 확실히 다시 갈라서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 앞으로 사회는 이렇게 되면 자국 우선주의적 흐름 속에서 큰 틀에서 보면 신냉전, 다시 미국 중심으로 손잡고 모여,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손잡고 모여, 지금 이렇게 해서 딱 나눠지는 냉전, 이렇게 두 개가 양극화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런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게 되면 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부분, 안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고, 보안과 관련된 부분, 지금 해킹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안과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까지 빌빌거리고 있는지, 정보와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신냉전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지구죠. 기후변화. 지금 뭐 엊그저께 보니까 이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쪽, 세크라멘토 쪽 같은 경우 지금 뭐 46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갔다는 뉴스도 오늘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전부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게 사실은 화석연료 때문인데, 지금 이 화석연료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천연가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사회는 이쪽에서의 줄을 잘 타야 되는 상황, 하나. 그리고
요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점점점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하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도 이쪽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쓰고 봐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지금 브레이크 없이 질주가 되면서 델로스 동맹처럼 진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 결과는 델로스 동맹이 졌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 세계가. 일단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 편이고 착한 편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G1, G2가 되는 그 상황보다는 지금 그나마 이성적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가가 미국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쪽에 조금 더 응원을 하고 있는 거이긴 한데요. 너무 폭풍 질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완화가 좀 되면서 이성을 좀 차려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휴 편안하게 쉬시면서 행복한 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